저 여자가 회장님 상대했다는 그 사람이라고요? 아니, 그 고상한 회장님께서 저런 여자를요? 돈 받고 상대해줬다면서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그 소문이 처음 돌았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저 커튼 뒤에 숨어 마른 입술을 꼭 다물고 방 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등을 돌렸습니다. 웃기지도 않았죠. 10년 넘게 몸바쳐 일한 그 집에서 제가 무슨 여자인 줄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제 이름 앞에 그 여자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저는 서울 양재동 어느 고급 주택가의 저택에서 11년 동안 입주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이름은 이진숙, 올해로 61입니다.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어요. 회장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남은 사람들은 장지까지 따라가지 않고 모두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던졌죠. 그 여자,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돈 받고 모셔다 드린 거잖아요. 저 여자, 회장님 상대해주던 여자예요.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던 식탁 위 젓가락들이 허공에서 멈춰섰고 누군가는 커피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러나 제 안에서는 무언가 터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수치심, 그리고 오래전부터 누적된 말하지 못한 슬픔들. 저는 원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젊었을 땐 대학병원 병동에서 일하며 뒷바라지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과는 12년 전 이혼했고 아이들도 독립해 연락이 뜸했죠. 늦은 나이에 입주 가정부로 일을 시작한 건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소개소를 통해 들어간 그 집은 제 기준에서도 고상하다 싶을 정도로 격식을 중시하는 집이었고 회장님은 말수 적고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제 일에 토 하나 다신 적 없었고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입주한 지 딱 1년 되던 날, 회장님은 조용히 절 부르시더니 정원이 보이는 응접실에 앉으셨습니다. 진숙 씨, 바빠도 잠깐만 앉아요. 자, 한 잔 정도는 괜찮겠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단 하나의 기로가 될 줄은요. 회장님은 늘 조용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게 조용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정원이 변해가는 걸 함께 보며 아내가 남기고 간 분재들을 이야기하셨고 젊은 시절 철없던 자식들을 걱정하시며 한숨도 쉬셨죠. 저는 그저 옆에서 네, 그러세요 하며 들어드릴 뿐이었는데도 회장님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덕에 이 집이 숨을 쉽니다. 그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장례식 후 그 집안은 한순간에 돌변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저를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별채 한 채와 평생 연금 형식의 지원금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유언장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하지만 이미 그날부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회장님한테 돈 받고 그랬던 거 아니야? 어머, 그래도 그런 여자 치고는 품이 있더라. 겉으론. 그리고 며느리는 장례식 식사 자리에서 폭탄을 터뜨렸고 저는 다시는 그 집의 식당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노트와 펜, 그리고 오래된 녹음기 하나. 그 안에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히 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진숙 씨는 내게 사람 냄새 나는 벗이었다.
하루의 끝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회장님의 서재에서 그 녹음기를 들은 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작고 둥근 재생 버튼을 누른 제 손끝이 떨렸고 회장님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한가득 울려 퍼졌을 땐 제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진숙 씨, 당신 덕분에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그걸 진숙 씨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조용했고 절대 타인에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저를 향해 벗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에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숨죽여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삶이 어느 지점에서 무너져 있었는지, 입주 가정부가 된다는 건 흔히들 말하듯 몸 하나 눕힐 방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남의 삶을 지켜보며 자신은 투명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 위치였지요. 일터인 동시에 남의 사생활 깊숙이 들어간 공간에서 저는 늘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도 무게를 재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회장님은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진숙 씨, 당신도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분은 아셨을까요? 회장님과의 인연이 깊어진 건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고 회장님은 평소와 다르게 감기에 걸려 고열로 고생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다 해외여행 중이었고 집에는 저 혼자였죠. 밤새도록 약을 갈아드리고 찜질을 해드리며 간호했던 그날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이렇게 누군가 손을 잡아준 건 처음이네요. 그날 이후 회장님은 저를 조금씩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직원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고요. 그래서 회장님의 유언장에 제 이름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 저는 집을 나올 준비를 했습니다. 도련님과 며느리들은 제게 그 유산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진숙 씨, 저희 아버님께서 착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정상적인 상속이 아닙니다. 당신 뭐라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다만 속으로만 되뇌었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저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었을 뿐이에요. 짐을 싸던 중 저를 찾아온 사람은 막내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항상 제 일에 무관심했던 그 아이가 주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숙 이모 혹시 아버지가 이모한테 남긴 거 그거 진심으로 받아주세요. 그거 아버지 뜻이에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오히려 훨씬 어른 같았고 맑은 눈으로 절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진숙 씨 없었으면 나는 오래 못 살았을 거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이모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족이셨어요.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의 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작은 서랍에서 하나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만년필 글씨로 써내려간 회장님의 기록들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날짜별로, 감정별로, 계절별로 나뉜 저에 대한 짧은 글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진숙 씨가 끓여준 된장국 덕에 옛 아내가 생각났소. 진숙 씨는 말을 아끼지만 눈빛에 마음이 담겨 있어. 나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외로움을 함께 지켜본 것뿐이었고
어쩌면 그분 역시 저의 고단함을 가만히 알아봐준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짐을 다 챙기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제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머물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집을 떠난 그날, 저는 양재역 근처 고시원에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11년간 살던 그 넓고 조용한 집에서 나와 3평 남짓한 방 안에 누웠을 때 이상하게도 저는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움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마음 한켠에서 무게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는 고요한 상실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익숙한 찻잔, 회장님의 손때 묻은 책상, 매일 아침 고요히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 그 모든 게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너무 조용한 침묵뿐이었지요. 며칠 후 저를 다시 찾아온 건 막내딸이었습니다. 손에 작고 낡은 봉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회장님이 손수 쓴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숙 씨, 혹시 이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갈필이 흐릿한 만년필 글씨, 그리고 그 특유의 조용한 어투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진숙 씨에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줘서 매일 저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생전에 하지 못했지만 부디 마음으로는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고 또 그 진심이 전해졌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일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그건 회장님과 제가 함께 정원을 돌며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누가 찍은 건지 모를 그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고 회장님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가족처럼 보이는 그 사진은 제게 다시 한번 말해주는 듯했죠. 사람들 앞에선 감췄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의 첫째 아들이 변호사를 대동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입에는 웃음을 걸쳤지만 눈빛은 냉담했습니다. 이진숙 씨, 저희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 생각입니다. 어차피 정신이 혼미했을 때 쓴 글로 만들면 간단해요. 언론에 이슈되기 싫으면 조용히 반납하세요. 그들의 태도는 말 그대로 협박이었고 저는 한순간에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무언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 곁을 지켰습니다. 그분이 외로울 때, 아무도 없이 아플 때, 밤새도록 찜질을 해드리고 죽을 끓여드리며 곁에 있었던 건 저였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법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었습니다. 유언장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그곳의 젊은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진숙 씨, 증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왜 진숙 씨에게 유산으로 전해졌는지, 그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오랫동안 숨기고 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녹음기를 틀어 회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리한 작은 수첩. 그 속에는 매일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이 좋지 않으셨다. 고구마죽을 해드렸더니 조금 드셨다. 나와 눈을 맞추며 고맙다고 하셨다. 방에 들어가기 전 내 등을 두드려 주셨다.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그 작은 순간들이 이제 와서야 소중하고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일간지의 기자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의 상속 소송 관련하여 취재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기자의 마지막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분이 왜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아닌 당신에게 마지막 유산을 남겼는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건넨 진심. 그걸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분과 나 사이를 온전히 남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자의 요청을 수락한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블라우스, 주름이 가득한 손등, 나이 든 얼굴. 그런데 문득 그 속에서 조금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날을 참고 견디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서 있었습니다. 진숙 씨, 당신도 사람입니다. 회장님의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다시 들리는 듯 했죠. 며칠 후 저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획은 단순한 상속 논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가장 외로운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바라봤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처음엔 많이 긴장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입술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회장님과 처음 만났던 날부터 된장국을 끓이던 시간, 정원을 돌며 나눈 말들, 그분이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었던 날까지 저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그날 제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숙 씨는 그분의 마지막 대화 상대였네요. 인터뷰가 기사로 나간 날 제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누구는 따뜻한 말을 건넸고 누구는 차가운 말을 던졌습니다. 감동받았다는 이도 있었고 쇼 그만하라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회장님의 막내딸 유정 씨의 연락이었습니다. 진숙 이모, 기사 봤어요. 이모가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아버지의 진심을 누구도 몰랐거든요. 그녀는 그날 이후 저를 종종 만나러 왔습니다. 가끔은 정원을 함께 산책했고 가끔은 그 집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모, 아버지는 이 집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이모였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날카로운 반응은 회장님의 첫째 며느리 윤정 씨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법원에 정식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노인의 판단은 무효다. 그들은 회장님이 병약해졌을 때의 진료 기록까지 동원해 유언장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거듭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장님의 호의를 악용한 겁니다. 그 사람이 외로웠던 걸 돈으로 보상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정말 내가 그랬던 걸까? 나도 모르게 그분의 외로움을 틈타 안락을 바란 건 아니었을까?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의 녹음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목소리는 아주 짧고 조용했지만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진숙 씨, 내가 떠나고 나면 당신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내 마지막 인간다운 순간이었어. 그제야 눈물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끝에 함께 머물렀던 사람이었단 걸요. 그분의 외로움을 이용한 것도 그분의 돈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사람의 마지막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검정 옷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을 모아 법정 중앙에 섰을 때 판사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진숙 씨, 왜 회장님이 당신에게 이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분은요. 정말 과분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그분이 제 삶에서 처음으로 제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신 존재였고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가정부로 살았지만 어느 누구도 제게 당신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제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숙 씨, 당신은 내게 사람 냄새 나는 벗이었소. 재판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의 첫째 아들은 언론을 통해 불순한 관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저를 가정 파괴자로 몰아갔고 몇몇 기사에서는 가정부에게 넘어간 상속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제 얼굴과 이름을 익명 처리 없이 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눈을 돌렸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어떤 중년 부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에 얌전히 사세요. 그렇게 나서서 뭘 얻겠다고. 그 말이 가슴을 칼처럼 베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저는 누구보다도 분명히 가슴에 품고 있었으니까요. 재판 마지막 날 저는 증인석에 앉아 회장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군데군데 다른 모서리,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그분의 고요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건 단 2문장이었습니다. 진숙 씨는 내 마지막 손님이자 친구였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저녁 시간을 맡겼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상대 변호사도 청중석에 앉은 가족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그 조용한 진술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상속인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진숙 씨에게 부동산 한 채 및 상속금의 지급을 인정한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가슴 속엔 기쁨보다 깊은 슬픔이 더 크게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회장님의 막내딸 유정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한옥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고 매화가 가지 끝에 피기 시작했더군요. 이모, 축하드려요. 이건 아버지 마음이 지켜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유정아, 나는 축하받기보다는 회장님의 마음을 지켜낸 거란 말이 듣고 싶었어. 그녀는 제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선 항상 그랬어요. 진숙 씨는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더 아끼게 만든 이유였다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재동의 별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적한 교회에 작은 주택을 구해 조용히 지냈습니다. 집 앞에는 텃밭을 만들었고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심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정원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그분이 남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집에는 벨소리도 적고 찾아오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어떤 고단한 여정이 끝나고 드디어 도착한 마지막 정거장에 내린 기분이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깍듯이 인사하는 그는 회장님의 오랜 친구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 권의 책을 건넸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생전에 남기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진숙 씨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세상에도 알리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책은 자전적 에세이였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노년에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은 성이 다르고 피도 섞이지 않은 그저 내 마음을 읽어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 사람이 진숙 씨였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책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회장님의 사진을 꺼내놓고 작은 국화 한 송이를 곁에 두었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조금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느리지만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삶은 단조로웠고 또 그만큼 평화로웠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올 무렵 저는 매일 정원에 나가 국화에 물을 주었고 아침마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클래식 음악을 작게 틀어두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런 나날 속에서 문득 저는 회장님과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분의 말과 손짓, 습관 하나하나가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그분을 떠나보내고 있었고 동시에 그분을 제 안에 새롭게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한 통의 전화. 이진숙 씨 되시죠?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혹시 회장님 서재 안쪽 벽장, 작은 서랍의 이중칸을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회장님의 생전 비서였던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장례식 이후 자취를 감췄고 법적 소송이 한창일 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인물이었죠.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회장님께선 진숙 씨가 그 집을 떠난 뒤에 꼭 보게 될 걸 생각하며 어떤 것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양재동의 별채를 찾았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밟는 그 정원의 흙은 여전히 부드럽고 작은 현관문은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천천히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박 실장이 말한 이중칸을 손으로 더듬어 찾았습니다. 거기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자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덮개를 열자 한 권의 수첩, 오래된 손목시계, 편지 몇 장,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막내딸 유정 씨의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였습니다. 1988.10 12 진숙과 유정을 처음 만난 날. 잠깐. 그건 내가 이 집에서 일하기 시작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었는데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옆에 편지를 펼쳤습니다. 회장님의 필체였습니다. 진숙 씨에게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처음 우리가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입니다. 당신은 그때 여관을 전전하며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살아가던 젊은 여인이었죠. 그 당시 저도 사업이 힘들어 마음 둘 곳 없던 때였는데 당신이 일하던 작은 식당에서 저는 우연히 딸 유정이와 국밥 한 그릇을 먹었고 자신도 먹고 살기 바빠 힘들어 보이던 그 여인이 제게 아이에게 너무 다정한 멋진 아빠 같다 말해주며 웃어주었던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며 먹었던
그 국밥이 제게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온기였습니다. 그 후로 몇 차례 저는 일부러 유정이와 그 식당을 찾았고 당신이 아이를 재우며 힘겹게 일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당신을 마음속에 묻기 시작한 게 숨이 막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단지 회장님의 노년에 우연히 들어온 가정부가 아니라 그분의 기억 속 어딘가에 오래도록 남아있던 한 사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어릴 적 딸아이와 함께 생계 하나를 위해 식당과 여간을 오가던 그 시절이 떠올랐고 그때 그 식당에 오시던 손님 한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난 뒤 제 인생을 다시 찾아왔다는 걸 알았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유정 씨에게 조심스레 사진과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이모는 어쩌면 다른 의미 있는 사람이었겠군요. 그랬을지도 몰라. 기억해보니 어린 딸과 자주 오던 손님이 있었지. 그땐 너도 아주 작았고 나는 너희 아버지를 몰랐지. 그저 매일 같이 국밥을 끓이고 아이를 안고 그날 겨우 숨쉬며 살았던 시절이었어. 유정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이모 아버지는 이 세상 누구보다 이모를 오래 기억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회장님을 완전히 이해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유산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 유산은 단지 돈이 아니라 그분의 기억과 감사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단 하나의 증명이었습니다. 국화가 다 시들 무렵 저는 회장님이 남긴 그 모든 시간과 말 그리고 마지막 유산을 마음속에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부동산을 물려받았다고 상속금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증명. 그리고 어떤 사랑은 말없이 조용히 살아남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종종 말씀하시던 게 있었죠. 진숙 씨, 우리 사회엔 아직도 이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의 나도 그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께서 남긴 유산의 일부로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녁의 온기라는 이름의 재단.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파출부, 가정부, 택배기사. 일하지만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일을 시작한 거죠. 첫 해 저는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홀로 아픈 남편을 돌보며 일하던 60대 요양보호사, 매일 도시락 하나로 하루를 버티던 미화원 아주머니, 손이 터진 채로도 새벽마다 건물을 청소하던 파출부 아주머니, 그들을 만나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수많은 진숙 씨들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들이 하나둘 모여 작은 책이 되었고 서점의 한켠에 조용히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단순히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람의 온기.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그 책이 들려 있었고 눈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진숙 씨 맞으시죠? 책 읽었습니다. 저도 그 회장님 같은 분을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숙 씨 같은 분이 되기 위해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고 감동했고
울컥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은 오래전 회장님이 제 등을 토닥여주던 그 온기와 비슷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온기란 그렇게 남아 누군가를 살리는구나. 유정 씨는 종종 제게 들러 국화꽃을 놓고 갑니다. 가끔은 손녀와 함께 와서 정원에서 뛰어놀기도 하지요. 이모, 여기 오면 마음이 정화돼요. 아버지 향기도 나고 이모 목소리도 따뜻해서요. 이젠 저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준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을 지켜보는 사람. 봄이 오고 국화 대신 매화가 피었습니다. 텃밭에선 상추가 올라오고 작은 화단엔 나비가 날아듭니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낡은 녹음기를 가끔 켜보기도 합니다. 거기엔 여전히 그분의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진숙 씨,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도 따뜻하오. 그리고 나는 그 목소리에 조용히 대답합니다. 회장님, 저도 당신 덕분에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름 없는 삶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세상의 전부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온기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된다는 걸요. 그것이 제가 이 사연을 남긴 이유입니다.